그날 이후 박진우의 세계는 둘로 나뉘었다. 하나는 그가 평생을 살아온 모든 것이 논리와 데이터로 설명되는 차가운 현실의 세계였다. 다른 하나는 16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낡은 흉터 하나가 억지로 열어젖힌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러운 기억의 세계였다. 그는 두 세계의 경계선에 위태롭게 서서 어느 쪽으로도 발을 내딛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스스로와 싸웠다. 그의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했다. 이것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누군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덫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의 심장은, 그의 본능은 다르게 속삭였다. 이것은 기적이라고.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유일한 사람이 운명처럼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이성과 감성의 지독한 싸움 끝에 그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섣부른 확신도 섣부른 부정 수버레이스. 그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부터 사냥꾼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쫓는 냉정하고도 집요한 사냥꾼. 그의 첫 번째 사냥 혹은 실험은 주말 아침에 시작되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그녀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 딱딱한 업무용 말투로 말했다. 주말이지만 급하게 둘러볼 부지가 생겼습니다. 서울 외곽인데 현지 주민들과의 미팅이 잡혀 있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윤서연은 어떤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하는 동안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에 앉은 윤서연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그녀의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미세한 눈썹의 움직임, 살짝 굳어지는 입술 창밖을 응시하는 시선의 떨림까지. 윤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흉터 사건 이후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차갑고 이상했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주말 외출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차가 점점 더 낯익은 풍경 속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곳은 그와 그녀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 속에 그 동네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는 일부러 그들의 옛집이 있는 골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돌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낡은 초등학교 문 닫은 지 오래된 문방구,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네를 탔던 작은 공원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와본 곳인 양무심한 목소리로 말을 던졌다. 이 동네는 유난히 낡았군요. 재개발 가치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의 그 비정한 말에 윤서연은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이곳은 이제 돈으로 계산되는 땅일 뿐일까? 그 모든 추억은, 그 모든 약속은 다 잊어버린 것일까? 그녀는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르며 최대한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네요. 하지만 오래된 곳에는 그만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법이겠죠. 그녀의 대답은 그의 시험을 교묘하게 비껴나갔다. 마침내 그는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차를 세웠다. 그곳은 그들이 해질 역이면 함께 올라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구경했던 비밀 장소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마치 탁 트인 전망에 감탄이라도 한 듯 팔을 뻗었다. 여기서 보니 이 동네의 전체적인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군요.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다. 윤서연은 채서 내려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눈앞에 기억 속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붉은 지붕들, 구불구불한 골목길,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학교 운동장까지. 모든 것이 변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녀의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박진우는 그녀의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왠지 모르게 낯선 곳 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미끼를 물어주기를 사실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해 주기를 그의 이성과는 반대로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기대를 또다시 완벽하게 배신했다. 그녀는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주 맑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글쎄요. 저는 처음 와보는 곳 같은데요. 하지만 전망이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덕분에 좋은 곳을 알게 됐습니다, 이사님. 그녀는 심지어 그의 직함을 부르며 그와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공적인 거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그녀의 완벽한 방어 앞에서 박진우는 지독한 허탈감에 휩싸였다. 그의 첫 번째 실험은, 그의 치밀했던 계획은 아무런 소득 없이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그는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희망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언덕 위에서의 실패는 박진우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이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그녀와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는 그에게는 모욕과도 같았다. 그는 그녀의 그 견고한 가면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깨뜨려 버려야만 했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뜨거운 승부욕을 만나 더욱 집요하고 잔인한 다음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한번 업무라는 핑계로 그녀를 호출했다. 이번의 목적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 재개발 부지 인근의 젊은 층 사이에서 레트로 감성으로 유명해진 오래된 분식집이 하나 있어. 상권 분석에 참고가 될 테니 잠시 들렀다 갑시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윤서연은 그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차가 멈춘 곳은 그녀의 기억 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허름한 골목길의 떡볶이 가게 앞이었다. 만나분식. 하교 후 매일같이 들러 100원짜리 컵 떡볶이를 사 먹으며 그들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곳. 세월이 흘러 간판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가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달고 매콤한 냄새는 예전 그대로였다. 윤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가게 안은 여전히 비좁고 소란스러웠다. 학교 시간에 중고등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은 온통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려는 아이들의 유치한 낙서들로 뒤덮여 있었다. 박진우와 윤서연의 등장은 이 소란스러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와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박진우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가장 구석의 낡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치 처음 와본 사람처럼 흥미롭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독특하군요. 이런 곳이 아직도 서울에 남아있었다니. 그는 떡볶이와 튀김을 주문했다. 잠시 후
끈적한 양념에 버무려진 새빨간 떡볶이가 그들의 앞에 놓였다. 그 맛은 그녀가 지난 16년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 추억의 맛이었다. 그는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왜 유명한 건지 모르겠군요. 너무 달고 자극적이기만 한데 요즘 젊은이들의 입맛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향한 교묘한 미끼였다. 그는 그녀가 이 맛을 옹호하거나 이 맛에 얽힌 추억을 무심코 흘려주기를 기대했다. 그는 포크를 든 채 그녀의 입술에서 나올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서연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의 혀끝을 감싸는 익숙한 맛은 봉인되어 있던 수많은 행복한 기억들을 불러왔다. 그와 함께 나란히 앉아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기를 했던 일, 떡볶이 국물이 옷에 튀어 엄마에게 혼났던 일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삼켰다. 그리고는 그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게요. 제 입맛에도 맞지 않네요. 너무 비위생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완벽한 강남 사모님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냅킨으로 포크를 한번 닦아내기까지 했다. 그녀의 그 서늘한 연기에 박진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또다시 실패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마치 무료하다는 듯 벽면을 가득 채운 낙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낙서들이 재밌군요. 아이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겨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벽의 한쪽 구석으로 시선을 향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새겨진 진우 할스연이 영원히라는 유치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던 그들의 첫 맹세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그 낙서를 발견하고도 모른 척 연기했다. 대신 그는 윤서연에게 물었다. 윤서연 씨는 학창시절에 저런 낙서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윤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차마 그쪽 벽으로는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지금 고개를 돌리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앞만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 그런 유치한 장난 해본 적 없습니다. 그녀의 그 단호한 대답은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도 같았다. 박진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독한 실망감과 그녀에 대한 증오에 가까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추억도 감정도 없는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는, 하지만 그의 분노 뒤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아주 희미하게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에 대한 지독한 호기심이었다. 대체 어떤 과거를 가졌기에, 어떤 상처를 입었기에 저토록 완벽하게 자신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외부에서의 자극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그는 그들의 공간, 그 펜트하우스 안에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릴 수 있는 다음 실험을 준비해야만 했다. 떡볶이 가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박진호의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외부의 장소나 음식을 이용한 간접적인 자극이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막을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개인적이고 더 직접적이며 그녀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날카로운 기억의 파편을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전쟁터를 외부에서 내부로 바로 그들의 공간인 펜트하우스 안으로 옮겨오기로 결심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본가의 낡은 창고를 찾았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어두운 창고 안에서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이 담긴 낡은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빛바랜 앨범, 낡은 장난감, 그리고 손때 묻은 책들. 그는 마치 고고학자처럼 잊혀진 시간의 지층을 파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마침내 상자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낡은 나무 오르골이었다. 그가 13살 생일날 몇 달간 모은 용돈으로 소녀에게 선물했던 첫 선물. 상처 입은 발레리나가 위태롭게 서 있는 조잡하고 낡은 오르골. 결정적으로 그 오르골은 고장이 나 있었다. 태엽을 감으면 작은 별의 앞부분 몇 소절만이 서툴고 슬프게 연주되다 멈춰버리는 불완전한 멜로디의 오르골. 그 불완전함이 역설적으로 그들의 추억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오르골을 들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치밀한 연출가처럼 무대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거실 중앙의 커다란 유리 테이블 위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오르골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유리 파티션을 통해 거실이 완벽하게 감시되는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이제 관객이 아닌 이 연극의 결과를 지켜보는 냉정한 감독이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윤서연이 그녀의 공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책을 읽기 위해 거실로 향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낯선 듯 익숙한 오르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그녀의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을 박진호는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아주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망설이며 허공을 맴돌다 마침내 떨리는 손끝으로 오르골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낡은 나무의 감촉.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오르골이야 라며 환하게 웃던 자신과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던 소년의 얼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아주 천천히 감았다. 끼익끼익. 낡은 태엽이 감기는 소리가 고요한 펜트하우스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뚜껑을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반짝반짝 작은 별. 하지만 멜로디는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서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 불완전한 멜로디는 마치 그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그녀가 애써 참고 있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아냈지만 유리 파티션 너머의 예리한 감독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박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찾았다. 마침내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의 아주 작은 조각을. 그의 이성은 여전히 의심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희망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자신이 너무 깊이 감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자신을 지켜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르고 오르골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녀의 뒷모습은 도망치는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거실에 홀로 남은 박진호는 서재에서 나와 오르골이 놓인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는 방금 그녀가 흘린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자리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실험에서 처음으로 얻어낸 의미 있는 데이터였다.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증거였다. 그는 오르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태엽을 감아 끊어진 멜로디를 다시 한번 들어보았다. 서툴고 슬픈 멜로디. 그는 문득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보여주었던 완벽한 연기가 어쩌면 이 고장난 오르골처럼
너무나도 아프고 슬픈 진실을 감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희망의 균형이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오르골이 남기고 간 희미한 눈물. 자국은 박진우의 마음에 더 큰 혼란을 심어놓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의 파편을 보았다. 그것은 그의 희망에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그의 이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저 눈물이 진심이라면 그녀의 침묵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이 모순된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였었다. 그는 이 게임의 새로운 변수를 투입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공통의 기억을 가진 제3자였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의 유일한 친구인 강민혁이 갑작스럽게 펜트하우스를 방문한 것이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이것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절호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민혁의 등장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친구의 예고 없는 방문을 그녀를 시험할 완벽한 무대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강민혁의 등장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는 특유의 넉살과 유머로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고 박진우와 윤서연은 어쩔 수 없이 다정한 신혼부부 연기를 해야만 했다. 박진우는 민혁 앞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윤서연은 그의 행동에 속으로 놀라면서도 수줍은 미소로 화답했다. 그들의 영예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민혁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박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와인을 따르며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를 어린 시절로 이끌었다. 민혁아, 너 혹시 우리 어릴 때 살던 동네 기억나냐? 요즘 그 동네 재개발 프로젝트 때문에 가끔 가보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 그의 말에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당연히 기억하지.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특히 너 맨날 그 여자의 꽁무니만 쫓아다녔잖아. 민혁의 입에서 그 여자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진우는 곁눈질로 윤서연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박진우는 실망감을 감추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민혁에게 물었다. 그의 이름이 뭐였더라?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이름 연이었잖아. 연희성은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은 확실히 연이었어. 넌 그것도 기억 못하냐,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민혁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박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 아 맞다, 연이었지 라고 대답하며 윤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나왔음에도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연이라는 이름 예쁘네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박진우는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그는 민혁과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라일락 정제서의 사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그때 다친 곳은 괜찮았으려나 모르겠네. 내가 바보같이 장난치다가 나무에서 떨어뜨렸잖아. 왼쪽 손목에 흉터도 남았었는데. 그는 마치 정말 그 아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그 말에 민혁도 기억이 났다는 듯 맞장구를 쳤다. 아 맞다, 그랬었지. 네가 그때 하도 미안해해서 네 돼지 저금통까지 털어서 걔한테 오르골 사줬잖아. 고장난 거. 그거 생각나네. 민혁의 의도치 않은 지원 사격은 박진우의 시험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오르골 이야기까지 나오자 윤서연의 미소 띤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박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우아한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두 분 정말 친하셨나 봐요. 어린 시절 추억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신 걸 보니
그 연이라는 분은 두 분께 정말 특별한 분이었나 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나 호기심이 아닌 그저 한 남자의 과거를 존중하는 현명한 아내의 태도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을 제3자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완벽한 영이 앞에서 박진호는 또다시 패배했다. 그는 친구까지 동원해 그녀를 몰아붙였지만 그녀는 유유히 그 모든 함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제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심과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민혁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박진호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의 눈물을 봤을 때 피어올랐던 희망과 그녀의 완벽한 연기를 봤을 때의 절망이 그의 내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이기고 싶다는 강한 승부욕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저녁 시간 비워두도록 하시오. 할 이야기가 있으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간접적인 시험 대신 더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방법으로 그녀의 심장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강민혁이 다녀간 후 박진호는 며칠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깊은 동면에 빠진 맹수처럼 서재 안에서 침묵을 지켰다. 윤서연은 그 침묵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가 자신에게 내릴 처분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해올지 알 수 없었지만 결코 먼저 무너지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약속된 저녁이 되자 박진호는 그녀를 거실로 불렀다. 그는 최고급 와인과 간단한 치즈를 준비해 놓았다. 마치 연인과의 로맨틱한 저녁을 준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거실을 감싼 공기는 그 어떤 와인보다도 차갑고 드라이했다. 그는 그녀에게 와인잔을 건네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일 얘기는 접어두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나 좀 합시다. 그의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윤서연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한참 동안 창밖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꺼내놓듯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은 왠지 내 오랜 친구놈 하나가 생각나는군요. 윤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이 그가 예고했던 할 이야기이며 자신을 향한 가장 날카로운 시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와인잔을 든 채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놈은 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불행한 놈입니다.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놈의 인생은 아주 어린 시절에 했던 바보 같은 약속 하나에 평생을 저당 잡혀 있거든요. 마치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연민과 회한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친구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그 친구가 얼마나 한 여자아이를 좋아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묘사하듯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야기의 핵심, 바로 라일락 정제서의 사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그 친구가 자신의 실수로 그 여자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친구놈은 그녀를 보호하려다 부서진 나무 조각에 그녀의 왼쪽 손목을 긁히게 만들었죠. 하얀 팔 위로 붉은 피가 번져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맹세를 했고, 그 맹세는 그의 인생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윤소연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아픈 과거를 다시 눈앞으로 끄집어냈다. 그녀는 그날의 고통, 그의 당황한 얼굴, 그리고 그의 서툰 위로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그만, 제발 그만해.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박진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친구는 그 후로 평생을 그 여자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는 지금도 그 아이가 그 상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지, 그리고 그 흉터를 보며 얼마나 자신을 원망했을지를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그에게 그 흉터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자신의 상처나 마찬가지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절절한 이야기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연민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그녀의 눈에서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흐른다면 그는 그것을 그녀의 자백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 뒤편에서 그의 뜨거운 심장이 필사적으로 희망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윤소연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와인잔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친구분,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울 정도로 어떤 감정의 동요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심리 상담사처럼 그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리석은 집착 아닐까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린 시절의 약속 하나 때문에 자신의 현재를 모두 희생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 여자분도 아마 자신 때문에 친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분은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주고 자신의 현재를 살아야만 해요. 그녀의 조언은 너무나도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서 박진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또다시 그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을 건드린 이야기 앞에서조차 철저하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했다. 박진우의 마음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그 차가운 한마디에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는 지독한 절망감과 함께 그녀에 대한 무서운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감정이 없는 괴물이거나 아니면 신의 경지에 오른 연기자이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느 쪽이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는 박진우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그녀가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교한 인공지능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는 그녀의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이제 이성적인 대화나 감성적인 자극이 아닌 그녀의 무의식을, 그녀의 본능을 직접 건드리는 다음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한번 공식적인 업무를 가장하여 그녀를 불렀다. SJ그룹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 도서관에 아동도서를 기증하는 행사가 있어. 언론에도 작게 보도될 예정이니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어. 그의 이유는 너무나도 명분 있고 합리적이어서 윤소연은 이번에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들의 옛 동네에 위치한 작고 낡은 구립 도서관이었다. 박진우가 일부러 선정한 장소였다.
도서관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낡은 책들이 뿜어내는 쿰쿰한 종이 냄새, 그리고 나른한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는 풍경. 모든 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윤서연은 도서관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다. 이곳은 부모님의 불화와 가난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아껴 해주었던 유일한 도피처이자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던 상상의 놀이터였다. 그녀는 밀려오는 아련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박진우의 뒤를 따랐다. 박진우는 도서관장과 간단한 인사와 기증 절차를 마친 뒤 아주 자연스럽게 그녀를 어린이 자료실로 이끌었다. 기증한 책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는 마치 정말 업무를 확인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책장들을 둘러보았다. 어린이 자료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모습과 거의 변한 것이 없었다. 알록달록한 낮은 책장들과 벽에 붙어있는 유치한 그림들까지. 그는 마침내 계획했던 그 장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세계 아동. 문학 전집이 꽂혀있는 가장 안쪽 구석의 낡은 책장이었다. 그는 그 책장 앞에서 마치 도서관장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신경과 시선은 오직 윤서연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덫을 놓았고 그녀가 그 덫을 향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책장 세 번째 칸의 오른쪽 끝. 그곳에는 그들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함께 수십 번도 더 읽었던 낡은 양장본의 어린 왕자 책. 그리고 그 책의 마지막 페이지 뒷면에는 그들이 서툰 글씨로 적어놓은 비밀 편지가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라는 유치한 약속과 함께 윤서연은 그 책장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책장 어딘가에 그들의 시간이 박제된 채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미칠 듯이 그 책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다. 그 책을 꺼내 그들의 낡은 약속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그녀의 손끝이, 그녀의 모든 세포가 그 책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또 다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시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본능을 억눌렀다. 그녀는 애써 그 책장에서 시선을 돌려 다른 책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책 상태도 아주 좋고요. 라며 그의 업무를 칭찬하는 듯한 여유로운 모습까지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박진우는 그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이 아주 미세하게 가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책을 만지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든 의지력을 총동원해 과거의 유혹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더 큰 확신을 얻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직접 그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이라는 듯 바로 그 어린 왕자 책을 꺼내 들었다. 아, 이 책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는 책을 넘겨보며 그녀가 볼 수 있도록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녀의 시선이 그 페이지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졌다. 그들의 낡은 비밀 편지가 세월의 먼지를 뚫고 그녀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옛날 책이라 그런지 이런 낙서도 있군요.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들의 비밀 편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윤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돌아가시죠.
전 좀 머리가 아파서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도망치듯 도서관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그 다급한 뒷모습이야말로 박진우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손에 든 책을 내려다보았다. 낡은 페이지 위에 남겨진 영원한 친구라는 맹세.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질문을 던질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필사적으로 과거를 숨기는 이유, 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그의 조용한 사냥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충돌 이후 윤서연은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박진우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확신을 읽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자신을 시험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했던 연극에 마침내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인지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다. 박진우 역시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다. 도서관에서 보여준 그녀의 필사적인 반응은 그녀가 연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 지독한 자기 통제력은 그를 더욱 깊은 미궁으로 빠뜨렸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저토록 필사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그는 그녀의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결코 이 게임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제 마지막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실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직 그에게 가지고 있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연민과 걱정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일부러 식사를 거르고 밤늦게까지 서재의 불을 켜놓았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눈빛은 피로로 흐려졌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서재가 아닌 거실 소파에 지쳐 쓰러진 듯 누워 있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은 가쁘게 들렸다. 그는 천을 올리기 위해 뜨거운 차를 마셨고 진짜 환자처럼 보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연기했다. 그는 이제 덫을 놓았고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그의 손에 잡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뒤 방에서 나온 윤서연이 소파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또 다른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지만 끙끙 앓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자 그런 이성적인 판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향한 걱정과 연민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물수건과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그의 곁에 앉아 정성스럽게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그의 셔츠 단추를 조금 풀어주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그녀가 애써 감추려 했던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박진우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모든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희열로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난 10수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의 이성과 감성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마침내 마지막 미끼를 던졌다. 그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희미하고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주문을 외웠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픈 거 다 날아가라. 그것은 어린 시절 그녀가 아픈 자신을 간호해 줄 때마다 항상 귓가에 속삭여 주었던 유치한 주문이었다. 그 주문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윤서연의 손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덮쳤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이 세상에 그 주문을 아는 사람은 그와 그녀 단 두 사람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독한 배신감이 그녀의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싶었다. 그의 뺨을 때리며 당신은 악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땀에 젖은 얼굴, 고통스럽게 잠든 그의 모습은 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정말 그의 영일까? 아니면 그가 열에 들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꺼내놓은 것은 아닐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희망이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그녀는 결국 희망 쪽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진심일 것이라고, 그의 무의식이 자신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주문의 뒷부분을 속삭여 주었다. 훨훨 날아가라.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항복 선언이자 가장 절박한 기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잔인한 남자에게 내던져 버렸다. 눈을 감고 있던 박진우의 입가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아주 희미하고도 씁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겼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녀의 입을 통해 나온 자백을 얻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지독한 허무함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그는 진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린 것만 같았다. 거짓된 열병의 밤이 지나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욱 살얼음판처럼 변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원했던 답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비열함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지독한 자기 혐오와 그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뒤엉켜 있었다. 윤서연은 그날 이후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그들의 위태로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예상치 못한 외부의 변수였다. 주말 오후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박진우의 유일한 친구인 강민혁이 들이닥쳤다. 그는 특유의 넉살과 유머로 펜트하우스에 얼어붙은 공기를 순식간에 휘저어 놓았다. 야, 박진우 신혼집에 꿀이라도 발라놨냐? 전화도 안 받고. 형수님, 보기 부끄러워서 숨은 거냐? 그의 등장에 박진우와 윤서연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행복한 부부라는 가면을 써야만 했다. 강민혁은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짓궂게 웃었다. 이야, 엔도겐테 뭐 후식이다나. この彼のような男がおちびさんをもらうなんて、カナカさん。この男のどこが良くて結婚したんですか？私が知らない魅力でもあるんですか？彼のノーエンド주지 다음에 윤세호연은 여튼 미소로 대답했고 박진우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다.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민혁은 그들의 내면에 어떤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혁은 와인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에게
그녀가 모르는 박진우의 어린 시절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그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얼마나 공부벌레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 여자아이만 쫓아다니는 순정파였는지에 대해. 박진우는 그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우스워질 뿐이었다. 그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친구의 폭로전을 감내해야만 했다.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을 무렵 민혁은 문득 말을 멈추고 윤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형수님, 정말 이상하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박진우와 윤서연의 심장이 동시에 덜컥 내려앉았다. 왜요?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요? 윤서연이 애써 태연한 척 묻자 민혁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낯이 익어요. 그의 말은 박진우가 지난 몇 달간 혼자서 삼켜왔던 바로 그 의심이었다. 박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친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이 순간이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할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민혁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아 하고 손뼉을 쳤다. 생각났다. 분위기가 정말 닮았어요. 옛날 우리 동네 살던 그 꼬마 여자애 있잖아요. 진우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애. 이름이 연이었나. 그 애랑 웃는 모습이나 조용조용한 말투 같은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해요. 세상에 이렇게 닮은 사람이 또 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는 정말 신기하다는 듯 악의 없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그 순수한 한마디는 펜트하우스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박진우의 머릿속에서 그를 괴롭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자신의 감각, 자신의 기억, 그리고 그녀의 무의식적인 자백에 이어 마침내 제3자의 객관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혼란도, 어떤 희망도 느끼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확신만이, 그리고 그 확신이 불러온 지독한 배신감만이 남았다. 윤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핏기 하나 없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을 일으키며 뜻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들어 올리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췄다. 그러세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3명씩 있다는 말이 있긴 하죠. 저도 가끔 저랑 닮은 사람을 보고 놀랄 때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그 미세한 떨림을 박진우는 놓치지 않았다. 민혁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지만 박진우의 시선은 오직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모든 영이, 모든 침묵의 의미를. 그는 이제 그녀를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시험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민혁이 돌아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겁고 살벌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다정한 부부의 연극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사이에 둔 원고와 피고로서 마지막 대면을 앞두고 있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허무함과 배신당한 자의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떠난 후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행복한 부부 연기를 하던 두 배우는 무대 뒤편에서 가면을 벗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와 냉기만이 남아있었다. 박진우는 소파에 앉아 와인이 담긴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와인의 붉은 빛을 넘어 맞은편에 굳어있는 윤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나 혼란이 아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은 그 시선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민혁의 그 순수한 한마디는 그녀가 지난 몇 달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방어벽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 그의 처분을 기다리는 죄수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은 쇠사슬에 묶인 듯 어떤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낼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그는 이전의 시험들처럼 무언가를 떠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아주 오래되고 사소한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문득 아주 사소한 것이 궁금해졌는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어릴 적 동네 편의점 뒤편에 길고양이 한 마리가 살았었지. 아주 똑똑하고 사람을 잘 따르던 하얀 고양이. 그의 말에 윤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그녀의 기억 속 가장 부드럽고 따뜻했던 한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매일 하굣길에 용돈을 아껴 그 고양이에게 소시지를 사주곤 했다. 고양이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기다렸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그들만의 작은 비밀이었다. 그는 그 비밀을 지금 이 순간 가장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그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었지. 아주 유치하고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어?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선전포고이자 마지막 항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윤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나비. 그 이름이 그녀의 혀끝에서 맴돌았다. 나비야 하고 부르면 어디선가 달려와 다리에 몸을 비비던 그 하얀 고양이의 감촉. 하지만 그녀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그녀가 지켜왔던 모든 비밀이 끝장날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말해야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잡아떼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혀는 굳어버렸고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거짓말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녀의 그 처절한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명백한 자백이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답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어떤 증거도 필요 없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사냥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그녀의 턱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의 지독한 허무함과 씁쓸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미소였다. 그는 나지막이 그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비였지, 그 녀석 이름. 그는 그렇게 그녀가 하지 못한 대답을 스스로 하며 이 잔인한 연극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서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은 그의 그 잔인한 질문 하나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녀는 발가벗겨진 채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비밀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박진우는 서재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겼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얻는 대가로 자신의 가장 순수했던 추억을, 그리고 어쩌면 그녀라는 사람을 영원히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희망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 위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나비. 박진우가 읊조린 그 한마디는 그들의 길고 길었던 숨바꼭질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연극이 끝났다. 진실의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잔인했다. 박진우는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고 윤서연은 거실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이 함께 사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는 이제부터 진실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감옥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움직인 것은 윤서연이었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짐을 쌌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거짓된 결혼 생활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인 결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막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얼굴이 헬쑥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명료했다. 그는 모든 혼란과 고뇌를 끝내고 마침내 어떤 결론에 도달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여행 가방과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에가 닿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와서 도망이라도 치시겠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당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계약은 없던 일로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박진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계약을 없던 일로 해 안 되지. 계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반지를 집어들어 그녀의 손에 다시 억지로 쥐어주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계약의 시작이지.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 당신을 다 모르겠어. 당신이 왜 침묵했는지, 당신의 눈물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나는 알아야겠어, 당신의 모든 것을.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그러니 당신은 어디도 갈 수 없어. 갈 수 없어. 바로 여기 내 옆에서 내가 당신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할 거야. 그의 말은 제안이 아닌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는 그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그리고 훨씬 더 잔인한 족쇄를 채우고 있었다. 진실을 증명할 것.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었다. 그는 이제부터 그녀의 감시자이자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관객이 될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윤서연은
그의 그 잔인한 요구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도망칠 수도 그렇다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분노와 배신감 뒤편에 숨겨진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는 아직 그녀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반지를 다시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그것은 그의 잔인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녀의 무언의 대답이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과정이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탐색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마주해야 하는 훨씬 더 아프고 위험한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 옛날의 내 모습. 박진우는 이제 그 희미한 그림자를 좇는 것을 멈추고 눈앞에 서 있는 진짜 윤서연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슬프고 그리고 아름다울지도 몰랐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